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무책임한 공전입니다. 국회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얼른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며 고장난 국회, 불치병 국회, 심판자초 국회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 아마 한 개 더 중간에 저희 막 하다가 다른 거 하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국회의 공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한 달간 이상 공전 중인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국힘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그 대신에 사개특위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야당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국힘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투쟁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니 야당에서 우리 임시국회 소집할 거야. 내일이죠. 지금 그렇게 요구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런 여야가 어떤 원구성을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여는 거가 전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총평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실까요? 차 교수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사실은 뭐 국회가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사실은 국회가 이 전반기가 5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원래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 그러니까 5월 29일이니까 5월 24일까지는 새로운, 그러니까 후반기를 책임질 의장단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국회법이 명시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5월 24일까지 안 했던 거죠. 안 하고 그래서 5월 29일 전반기, 그러니까 의장단 임기가 끝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회 공백기 때는 여야 교섭단체가 빨리 합의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당리 당략만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이해가 달려있는 민생의 문제, 또 국익의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 공전이 지금 오늘이 6월 29일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민주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행이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억장은 더욱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예, 정치는 이제 이거 주고받는 거는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렇게 받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하고 사개특위 참여, 우리가 볼 때 보수 시각에서 보면 사개특위가 더 큰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사개특위는 금수완박이에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는 원래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다. 원래 합의한 거 아닙니까? 약속대로 하고, 물론 이제 법사위가 너무 이게 상원 기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좀 협의를 통해 줄이더라도 권한을 원래 약속대로 하고, 사개특위하고 이게 결부시키는 건 안 맞다. 사개특위는 따로 이게 별도로 협상을 해야지 법사위원장하고 맞바꾸기에는 오히려 이게 사개특위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양보했다고 얘기하지만 양보가 아니다. 원래 합의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무게를 봤을 때 사개특위 절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민주당이 원래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다시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그러니까 지금 새로 구성을 할 때 그 당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야기했던 법사위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했다가 그 약속을 뒤엎고 이제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대신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해왔던 그러니까 법제 기능,
그러니까 그 체계와 자고심 사건은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떼내는 쪽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고 뭐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일단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는 아니죠. 사실은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내왔던 부분이 사개특위 구성하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개특위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여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국민의힘이 왜 받지 못할까? 물론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는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개특위라는 것 자체가 지난 민주당이 입법 그러니까 이 독주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이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경찰의 과도한 수사 권한이 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 중에서 중대범죄 부분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의 후속 조치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수사청을 빨리 발족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법개혁특위를 지금 구성하자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래 검수완박 자체를 입법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들이 반대해왔던 명분을 뒤엎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개특위가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 또한 지금 국회에 들어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만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국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저는 양보할 나름대로 이 명분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 변호사님 다른 의견이시지 않을까 하고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개특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래 봐요. 지금 이게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 사법개혁밖에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게 국회 원구성하고 왜 결부를 시킵니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먼저 원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의장은 이게 다수당 민주당이 하고 그다음에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약속대로 국민의힘이 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의 힘은 빼고 이게 원래 합의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일단 원구성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는 어떻게 할지 원구성하고 나서 협의를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상임위는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민주당이 사개특위 안 되면 국회 못한다? 이게 다수당의 저는 무책임이 아니냐. 우리나라 국정이 사법개혁만 있느냐. 다른 상임위도 일이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일단 이게 원구성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개특위는 천천히 협의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구성 지금 하겠다고 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말이죠. 사실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내에 비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법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법제 기능, 그러니까 이 체계와 자고심 사건을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상당히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걸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기능에서 그걸 부분을 떼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럼 안고 없는 찐빵인데 파수 없는 찐빵인데 그걸 왜 받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법제 기능을 그러니까 제외하는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럼 향후 이 지금 남은 21대 국회 2년 동안에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계속적인 논의를 하자고 장기 과제로 하면서 지금 양보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전면 굴복이라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양보를 지금 요구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태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화 타협에 의한 뭐랄까요. 상당히 조정의 예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 일방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완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 가지 조건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민주당이 걸었던 조건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법사위원장 우리가 갖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야기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국민의힘 참여해라.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해 놓은 헌법재판소에 내놓은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를 갖고 가야 된다는 책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 사개특위는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기해 놓은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는 취소를 못해. 그거는 어차피 헌재에서 판결할 부분이니까 그건 헌재에 맡겨놓고 사개특위는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사개특위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중수청 법안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들잖아요. 첫 번째는 왜 못 만듭니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잖아요. 설사 그것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처럼 독주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특위에 들어가서 무조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드는 데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솔직한 속내를 한번 여쭤볼까요? 검수완박법이라고 얘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법이 통과되는 게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나쁜가요? 나쁘기만 한 건가요? 속으로 정말로? 저는 이제 뭐 어느 정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사법 체계적으로 보면 검수완박은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그 공소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게 지금 대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수사 안 한 사람이 공소만 유지한다? 이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법조인이지만 달리 보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뇌물이나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국정농단. 이런 거 이게 수사도 안 한 사람이 조서 기록만 보고 공판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재판을 수사 한 번 안 한 사람 보고 너 공소 유지해.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도요. 저는 얼마든지 그 공판하는 사람이 수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제대로 구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공소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게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검찰이 우리나라 최정의 수사 집단은 맞거든요. 이런 게 검찰을 왜 사장시킵니까? 지금 이게 부패가 판치고 있는 범죄가 판치고 있는데 가장 수사를 잘하는 전문 집단이 검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개악이냐? 결국 이게 문재인, 이재명 방탄 살리기 전 정권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지.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우리 국민 중에 99.9%가 평생 한번 이게 법정에 갈 일이 있습니까? 저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지난번 민주당의 그러니까 속칭 검수완박법의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패착이고 정치적인 북미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6개 원래 지금 그 검찰 원래 검수완박 입법이 되기 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개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그 중수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올 연말까지 검찰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정권이 바뀜으로써 말이죠. 사실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검찰의 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검수완박법이 9월부터 발효가 됩니다만 부패 경제라는 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부패라는 것 자체가 우리 서정 변호사님도 미 변호사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부패하면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아닙니까? 굉장히 넓을 수 굉장히 있죠. 넓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패의 범위가 뭐냐, 이 수사권 강화를 놓고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 생길 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 후속 조치로 아마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령 자체가 행정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검찰의 지금 그러니까 이 직권수사권 축소가 이렇게 빠르게 대폭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상당히 부패와 경제 부분을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이전의 상황하고 별 차이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설사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 많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뭐 하고 있죠? 지금 행안부에 속칭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주당이 했던 이 검수완박 지금 입법은 도대체 뭘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한 과정에서 당시 김호수 총장이 자진해서 물러났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시에 검수완박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호수 총장이 물러났겠습니까?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권 말기 때 했던 속칭 검수완박 입법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정치적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수완박법에 관련한 이야기는 두 분하고 한 1시간을 해도 아마 이 주제만 갖고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사개특위를 받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지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개특위 안 받았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필리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의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야 간의 원내대표의 협상력이랄까, 여야의 협상력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 지금 이 국회 공전에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게요. 제가 이게 보수 편을 여하를 떠나서 저는 답답한 게요. 보세요. 이게 국회는 민주당의 무대입니다. 지금 이게 정권이 바뀌어 행정부는 이미 권력이 바뀌었죠. 그럼 이게 민주당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국회예요. 본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국회 열어서 청문회 해가지고 장관도 낙마시키고 여러 가지 견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가 공전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냥 장관은 청문회 없이 그대로 임명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책적인 거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민주당이 자기들이 유리한 국회라는 무대를 스스로 발로 차는지, 그게 사개특위 구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구성된다 해서 제가 보기에 별 내용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굳이 조건으로 해서 스스로 원구성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면 원구성 그대로 하고 따질 거 따지고 사개특위는 사개특위 협상해서 안 되면 그때 사개특위를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사개특위를. 그래서 지금 야당이 원구성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독으로 소집해가지고 국회의장도 한번 뽑아볼랍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이 총선 이후에 의장당 선출이 될 때까지는 사실 사무총장이 임시에 소집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의장 당시 이제 그래서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가면 의장 직무대행을 누가 할 것이냐. 원래 총선 이후에는 의장, 부의장이 그러니까 거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다선자 또는 최다선자가 만약 오선 의원이 최다선인데 오선 의원이 만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본회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룰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 위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법은 총선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이 거리된 상태에서 이 규정만 있는 것이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 총선 이유가 아니고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반기, 후반기 의장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그러니까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를 아예 규정을 안 해놔서 입법 미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 계신데 제가 약간 조금 좀 더 진행을 하면 좀 더 나가면 사실은 그러면 이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국회의장, 부의장이 의장단이 없는 그래 된 상태 상황을 준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라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너무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장 직무대행 지금 임시 국회 소집 공고를 한 분을 보니까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장 직무대행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장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사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국힘에서 이거 위법 월권이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 지금 같은데. 사고극을 떠나서 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리라는 건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후일 못 볼 경우에 비어 있으면 그것도 거린 거죠.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국힘에서? 뭐 법적으로 이게 좀 더 해석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이 부분은 차재훈 교수님 견해에 동의해서 빨리 이게 열이 된다 해서 이렇게 봅니다. 넓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고리로 봐야죠. 내일 열리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단독으로 열고 국회의장 선출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봐요. 해야 그러면 된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뭐 2년 동안 계속 안 열어도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그 법으로 개원을 강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제가 이게 다른 나라 국회 뭐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항상 이게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여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다 개원하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일단 개원부터 하고 뭐 차후에 협의하더라도 저는 강제적으로 딱 어느 6월 30일이다 날짜가 되면 개원을 하도록 법으로 이게 강제 규정으로 못 박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전되니 국회가 정말 이게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년씩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면 영국이나 미국은 관행이 법입니다. 그건 관습법 국가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국회에서 관행이 있으면 그걸 절대 준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법은 미비하고 관행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개원해야 된다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국회 출입 기자를 1995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1996년도에 15대 국회가 의원이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국회의원 구성을 못했어. 이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 선거는 4월 달에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지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 그 국민의힘, 그리고 꼬마 민주당 뭐 이래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한 8월까지 국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회 공전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비판 여론이 일어서 그때 국회법에 그 강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국회법 이제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국회법 제 15조에 보면 3항에 총선 후에 임기에는 임기 개시 이후 7일에 집회를 한다.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그러면 6월 5일인가요? 그때는 무조건 국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뽑도록 강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은 별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이제 하반기 국회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는 5일 전에는 무조건 구성하도록 또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국회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인데 네. 국회법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강제 규정 아니고 훈시 규정이다. 그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6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뭘 가져갔느냐. 따박따박 세비를 가져갔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세비를 주지 말자라는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듭니까? 지금 국회 세비는 따박따박 올린 건 셀프 인상은 계속 해왔지만 우리가 일 안 하고 놀 때 세비를 반납하겠다라는 게 법안도 나오곤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일정하게? 저는 지금 이게 법을요.
우리 상권 분립 중에 가장 안 지키는 게 국회하고요, 사법부입니다. 행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감사나 이게 많기 때문에. 자, 저는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이걸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강행 규정이 아닙니까? 딱 5일 뒤에 해야 된다, 뭐 7일 뒤에 해야 된다. 이걸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거 안 지킬 때는 저는 아까처럼 이게 세비를 보좌관 포함해가 다 안 주는 거죠. 보좌진 9명까지. 보좌관은 무슨 죄인가? 아니 일을 안 하니까. 어차피 이게 보좌관들은 국회가 열심히 개원이 안 하는 것 됐기 같던데. 때문에 제 말에 그것도 강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또 안 지키는 게 사법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선거 소송을 뭐 3개월, 2개월 뭐 몇 달 내에 끝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서 재판을 몇 년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4년 임기 다 채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왜 훈시 규정입니까? 천재지변이 아니고 뭐 대법원에 불이 났다. 불이 나면 이게 재판을 못 하잖아. 그럴 때는 이게 며칠 늦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재판을 그냥 이유 없이 끄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정선거, 선거소송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결론이 안 났잖아요. 이미 4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법원이든 아니면 이게 국회든 본인들이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집단이면 본인들부터 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보니까 1인당 GDP 대비 수령액이 한 5배 이상이 돼요. 근데 보통 선진 다른 나라들은 2~3배 정도 된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국민동의청원이 왔었어요. 세비를 좀 깎자. 어떤 깎는 기준이 있냐면 최저임금 있지 않느냐. 근로자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하자. 이런 총의가 왔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돈 또 많이 안 주면 또 다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국회의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비 깎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과도하다라는 거는 현실이고 그나마도 과도하게 받으면서도 이 일을 안 하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자, 강제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원래 주제에 우리는 생각 안 했던 건데 오면서 저희끼리 아니 근데 두 점 넘어가기 전에 제가 꼭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의 그러니까 공천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부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모든 걸 지금 올인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원내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필리핀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가 있거든요. 굳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갈 이유가 있나요? 딴 사람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속된 표현으로 한번 갈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 파행돼 갖고 좋을 거는요. 민주당이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정치적 부메랑은 어디로 가느냐?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좀 더 전향적으로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위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보를 했다고 한다면 사개특위는 들어가서 충분히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권한 심판 해놓은 부분은 그는 그 헌재에 넘어갔으니까 거기 맡기자고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그렇게 저는 제시를 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을 한마디만 보태고 다음 주제로 사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행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그렇죠. 지금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국힘에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자중질환이야, 뭐 점입가경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얘기한 것 주제 중에 이준석 대표 건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박성민 비서실장이 뭐 사퇴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7월 7일 윤리 징계를 놔두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공식적인 그 당 대표와 비공식적이지만 국힘에서 가장 지금 실세인 윤핵관과의 이런 투쟁, 권력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떤 행보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건 가만히 있느냐. 당무니까 내가 관여 안 하겠다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들어서서 뭔가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떤 포지셔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인 정치적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에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적성문답을 통해서 당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단순한 당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당 대표의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취를 둘러싸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패가 나뉘어서 치고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딴 사람도 패장이 아니고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선도 어떻게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도 지금 승리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당내 그러니까 지금 또 이 공교롭게도 당 대표가 윤리의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 이 지금 윤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집권 초기에 자신을 뒷받침해줘야 될 여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분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여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던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주 그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대통령은 뭐 당무니까 내가 개입 안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분명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 편이라고 모든 사람이 윤심이 반영이 될 거야, 복심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관여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볼 때는 아, 윤심이 윤핵관에게 있다. 결국 그러면 이준석 잘라내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동조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문제가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그 정치적 권력 투쟁으로 프레임을 자꾸 바꿔가지고 자기를 토사구팽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요. 단순하게 윤리위원들이 정치적 고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과연 이게 성상납 의혹이 있는지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지 이것만 딱 판단하면 돼요. 윤리위원들이 그다음에 당의 후폭풍이 어떻고 어떻게 되고 이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윤리위원은 윤리위원답게 자기 맡은 직분을 보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인정은 우리 법에도 보면 증거하고 그다음에 경험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형소법이나 모든 게 증거하고 경험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거는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증거는 9개입니다. 녹취록이나 각서는 다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장모 성접 때 이사하고 예를 들어 통화한 게 녹음이 됐다. 여기에 누구를 내려보내겠다 급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거 받자마자 김철근 실장이 갑자기 급하게 밤에 내려간다. 내려가가지고 7억을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내가 투자해 주겠다. 여기 증거는 2개는 있어요. 그럼 이 증거 2개를 가지고 경험칙에 의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 그러면 김철근 실장이 과연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도 없이 밤에 갑자기 갑니까? 사람 내려보낸다 했는데 그 사람이 김철근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꼭 김철근이라는 거는 경험책의 상식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7억 유치각서 김철근 제가 알기로 이분이 돈이 없어요. 이분이 돈이 없고 이분이 어떻게 혼자 7억을 유치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없잖아. 본인이 뭐 때문에 7억을 유치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준석의 성상납은 없다. 각서를 다시 확인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면 재판을 하는 제가 판사다. 이거 다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증거인멸 교사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피해자로 김철근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리위원들은 이 증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확인서 받으려고 7억을 투자해 주겠다고 한 행위, 이게 품위 있는 행위입니까? 이게 대표로서 품위가 있냐고요. 품위 유지 어긴 거 맞잖아요. 맞으면 그냥 그대로 당원권 정지든 징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뭐 당이 두 쪽을 나든 이준석이 어떻게 되든 윤리위원 꼭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자기 도저히 안 되니까 윤석열 끌어들여서 대통령 윤심 운운하면서 자기를 희생자로 이런 게 프레임에 제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윤리위원들이 저는 이게 제대로 판단하면 된다 이래 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윤리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당대표와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의 충돌로 본다는 거죠. 친윤과 비윤의 싸움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혁신위를 띄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띄우고 바로 우크라이나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건 사람이 정지석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정지석 국회 부의장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공주 출신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상당한 이 나름대로 이게 정권 창출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윤석 당대표를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논쟁이 끝나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이 친윤계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이준석 당대표와 또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들레 모임 자체는 뭐 좀 시들시들해졌죠. 왜냐하면 그 민들레 모임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윤핵관 중의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이 발을 뺐기 때문에. 근데 그 장제원 의원이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소란을 두고 이것이 과연 지금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고 이야기를 했, 일반론적인 비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가 오늘 나온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의 사태예요. 박성민 비서실장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다녀오고 나서 대통령실에 오찬하러 갔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누구한테 보고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랬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의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하고 상당히 막연하게 그러니까 교감을 나누는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서 왜 갑자기 사퇴하느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윤심이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 떠났다는 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우회적으로 던지는 하나의 제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은 직접 개입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를 흔드는 모양새로 말 그대로 토사구팽하는 거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언급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연이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적인 계기나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 너무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윤리위에 해부도 되고 막 이랬는데도 그때는 묻었잖아요.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묻었고,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 국힘에게.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하면서 정치를 그렇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표로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에 실망한 20대 남자의 표를 국힘으로 가져간 공은 있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승장인데, 선거가 끝나자 말자 2013년 사건을 지금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토사구팽을 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자, 이제 7월 7일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 라고 지금 오늘 신호를 준 거라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나는 삼키지 않겠어라고 뭔가를 할까요? 아마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극하게 저항하겠죠. 아마 이제 뭐 재심도 청구하고 잘하면 이게 최고위로 무력화시킬지, 또는 이게 가처분 소송, 뭐 최악의 경우는 탈당까지 뭐 이게 하겠지만, 제 말은 그런 걸 윤리위원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잘못이라 봐요. 윤리위는 독자적 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개입해서 이준석이 좀 살려줘, 우리 시끄러우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윤리위원들은 핫빠집니까? 왜 개입을 합니까? 오히려 이게 이준석이 자르라고 개입해도 안 되지만 살려주라고 개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윤리위원들이 순수하게 증거와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자꾸 정치투쟁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으로 보면 이게 간단한 겁니다. 성상납이나 정건밀 교사는 이걸 복잡한 싸움으로 자꾸 이게 프레임을 바꾸는 게 이준석 대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증거가 이 정도 차고 넘치는데 정건밀 교사는 어떻게 막습니까? 뭐 저는 성상납도 있었다고 보지만 그걸 떠나서 정건밀 교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좀 전에 우리 그 교수님도
자꾸 토사구팽 이야기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토끼를 사냥하는 데 도움 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준석은 토끼를 도망가도록 오히려 쫓겼어요. 오히려 이렇게 토끼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면 이번에 정치학계에서 대선의 패배 요인을 분석한 게 있어요. 1번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시다. 제가 공시를 매긴다면 우리 이긴 게 보수가. 자, 1위는 문재인. 그 다음에 2등이 대장동으로 오더라고요. 2등은 이재명이가 공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위가 해경궁 법인카드가 대선의 3위예요. 그러면 3등 공신은 김혜경 씨입니다. 이재명의 부인이 있잖아요. 김혜경. 그 다음에 4등이 안철수의 단일화예요. 4등이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근데 이준석 이름이 없어요. 이준석 때문에 대선 이겼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 30대 여성이 저리 많이 갔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리 온 층도 있겠지만 따라서 저는 0.7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토끼 놓칠 뻔했다니까. 그 다음에 지방선거 제가 이겼습니까? 이준석 공천 잘못해서 이재명 인천에 개항 제가 윤희숙 자격 공천하려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가 이게 이재명 배지 달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왜 졌습니까? 경기도도 이게 저는 이준석 책임이 크다 봅니다. 1350만 지방선거의 절반의 승리예요. 저는 이준석의 공은 없다. 따라서 이게 토사구팽도 이준석의 지어낸 프레임이라 봅니다. 굉장히 막판. 그 논리에 따르면 그 안에는 이준석도 없지만 윤석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전 정권이 잘못해서 이 정권이 그러니까 개최됐다 봅니다. 그거는 그 지금 정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따진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윤석열 후보의 공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지방선거 공천 이준석 당대표도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진석 의원이에요.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공관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과자들 많은 후보들 양산했잖아요. 그게 당내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제대로 경선 한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때문에 실패한 그러니까 공천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지금 윤희석 의원 공천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때 그 지금 그 윤형선 후보라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그 계셨던 분이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거는 뭐 상당히 체급의 차이 때문에 어차피 극복할 수 없는 그거였지 공천을 잘못으라고 판정하기에는 그건 너무 제 생각에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김원혜 의원 같은 경우 김원혜 후보 같은 경우도 0.15% 차이로 진 이유가 이준석의 잘못이다? 저는 그거보다는 결국은 재산 이 지금 뭡니까 공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사실 뭐 그때 투표장에 이 재산 이 뭡니까 수정 내역이 다 붙어 있는데 그 표지를 갖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후보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그 작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0.15%의 차이가 있었다. 저는 일방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한쪽의 이준석 당대표를 변화할 수밖에 없네요. 아니 너무 이제 야박하다 평가가. 야박한데 지금 뭐 그게 잘된 평가든 아니든 간에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거의 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에서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단순히 증거와 팩트에 입각해서 그냥 뭐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뭐 팽이 아니라고 친다면 어쨌든 국힘을에서 배제가 된다. 그랬을 때 후폭풍을 누가 걱정하나요? 뭐 김종인 박사도 얼마 전에 이준석 그런 식으로 쳐내면 2030에게 후폭풍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물론 뭐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우리가 소위 싸가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말과 행동의 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요즘에 또 젊은 세대의 또 특징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국힘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라는 또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또 국민의힘에게 작용될지도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심평 교수가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잖아요.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보면 썩은 게 그 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고름이에요. 이걸 이게 짜내면 순간은 아프겠죠. 그런데 그거 썩은 고름이 오래 두면 이게 살이 깨끗한 생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이게 국민의힘에 이준석 없으면 20, 30대 남성이 다 떠납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 박지원이 없으면 2, 3위 여석이 다 떠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인은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뛰어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이준석이가 뭐 때문에 20, 30대 남성의 대명사가 됩니까? 오히려 이게 뭐 성범죄라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일부 지지를 얻은 건 맞아요. 20, 30대 남성에.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페미니즘을 떠나서 이게 바른 정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준석은 20, 30대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아이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는 뭐 당원권 정지든 뭐 출당 요구든 예를 들어 정리했다. 그럼 순간적으로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지금 정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총선에 임박가 가면 당이 더 시끄럽습니다. 당이. 따라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정리해두고 본인이 나간다 해서 누가 따라나갑니까? 저는 현역 의원 한 명도 안 따라가고 반발해봤자 찻잔 속의 태풍이지 그게 뭐 우리가 동요할 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상당히 반페미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반짝반짝반짝한 순발력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부분에 저는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는 이번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뭐냐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당히 과거 보여줬던 추악한 정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상당히 신기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으쌰으쌰해서 당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까지 도모하는 그러한 양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 그러니까 성공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게인 뭐랄까요 새누리당 어게인 한나라당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중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정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상당히 아껴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 생각에 비춰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저도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보수로 다시 한번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든지 다시 뭔가 꼰대 정당화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아까 고름 얘기하셨는데 질문 던지게 되네요.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누가 고름이고 누가 새살일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국회 공전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은 선거 승리에 도취된 것 같고 야당은 선거에 지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 공전시키고 할 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생이 많이 힘듭니다.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 정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